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져온 논문은요, DVC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지난번에 발표 때 300 몇 번째 발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발표 때 제가 그 이미지 컴프레션을 이제 딥러닝으로 하는 논문을 가져와가지고 발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의 약간 후속작 버전으로 오늘은 비디오 컴프레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은 DVC End-to-End Deep Video Compression Framework라는 논문이고요. 얘는 CVPR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면은 일단 지난번에 발표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영상으로 이 영상만 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그 잠깐 소개드렸던 그 엔트로피 코딩이나 어떤 압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설명 여기서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고 혹시 좀 더 자세한 거를 이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PR 300, 네, 330, 328번째인가? 발표였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제가 링크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일단 엔트로피 코딩에 대해서 먼저 빠르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엔트로피 코딩은 네, 엔트로피 코딩은 그냥 비디오 압축 이미지나 비디오를 압축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이미지를 하드웨어나 어떤 하드웨어에 저장을 하거나 또는 스트리밍이나 뭐 이런 그 뭐 통신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보내거나 받거나 할 때 이제 이런 비트 스트림으로 바꿔줘야지 디지털 통신이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0과 1의 조합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큰 이미지를 0과 1의 조합들로 나타낼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더 짧은 스트림을 이용해 가지고 똑같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이미지 컴프레션, 이미지 압축이라고 붙이는 네, 분야 이름이 압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엔트로피 코딩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압축할 수도 있지만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알파벳의 나열을 압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알파벳들을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게 A, B, C, D인데요. 이 A, B, C, D가 예를 들면 A에다가 00 이게 4개니까 이렇게 2비트로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쉽게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비트 할당 방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를 할당하면은 총 30비트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엔트로피 코딩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했다고 치죠. 할당 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는 30비트가 필요했는데 총 28비트만 가지고 이 시퀀스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확실히 똑같은 이제 시퀀스인데 어떤 룰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트 레이트의 비트 시퀀스를 비트로 나타냈을 때 그 비트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가 어떤 원리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많이 등장하는 애들한테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B인 것 같은데 많이 등장하는 애들한테는 좀 아니구나. 많이 등장하는 애들 여기서는 C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애한테는 짧은 비트를 할당을 시키고 좀 적게 등장하는 애들한테는 긴 비트를 할당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좀 더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는 룰을 만드는 걸 허프만 코딩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로어 바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고 줄여서 예를 들면은 1비트만으로 이걸 표현해라라고 하면 못 표현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로어 바운드가 존재를 하는데 그 로어 바운드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엔트로피라는 이름의 어떤 값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얻게 되는 거고 이 엔트로피는 이 각 시퀀스를 이제 이루고 있는 아이템들이
몇 번 나왔나 이제 나올 확률을 이제 표로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의 확률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 엔트로피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좀 그 허프만 코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특정 어떤 뭐 여기서는 C라는 놈이 많이 등장할수록 예를 들면 C만 이만큼 등장하고 A, B, D가 이렇게 한 번씩만 등장하는 이런 시퀀스면은 엄청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패턴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좀 다른 패턴들은 좀 적게 등장하는 한쪽 패턴에만 특정 패턴에만 좀 몰빵이 된 그런 이미지들이 보통 이런 엔트로피 코딩을 했을 때 더 적은 비트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지금 배경에 까만 부분이 엄청 많죠. 이런 이미지는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은 2040 by 1368이고 얘는 2040 by 1356. 얘가 심지어 더 작은데요. 용량을 확인을 해봤을 때 그냥 컴퓨터에 PNG 형식으로 저장을 했을 때 용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원리다. 그래서 이미지를 딱 보고 얘는 좀 정보량이 적은 이미지구나. 얘는 좀 정보량이 많은 이미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컴프레션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미지를 아까 전에 예시로 보여드린 이런 시퀀스처럼 일단 만들어주고요. 이런 시퀀스를 엔트로피 코딩을 통해서 비트레이트로 바꿔줄 건데 이렇게 시퀀스로 만들어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시퀀스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엔트로피 값 자체를 왔다 갔다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엔트로피라는 값 때문에 이 이미지를 그대로 무손실로 바로 복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걸 가정을 해서 이 비트레이트로 바꾸는 데는 분명히 로어 바운드가 있지만 이 이미지를 조금 열화시켜 가지고 좀 필요 없는 부분 이런 강아지 얼굴은 중요하니까 냅두고 뒤에 막 배경 같은 거는 조금 좀 손상을 시켜 가지고 좀 더 줄여보자. 그래서 이 로어 바운드 자체를 줄여보자라는 이제 방식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로스리스 코딩, 로시 코딩이라고 합니다. 로스리스 코딩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딱 이 비트레이트로 바꾸는 이 작업만 통해서 로어 바운드에 최대한 가깝게 그냥 코딩하는 거를 로스리스 코딩이라고 하고요. 이 로어 바운드 자체를 많이 줄여가지고 더 줄여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로시 코딩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방법이 JPEG 코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EG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JPEG은 이 이미지를 8x8의 블럭들로 커팅을 한 다음에 이 블럭 하나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A, B, C, D 이런 놈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A, B, C, D 이런 시퀀스 아이템 하나가 되는 거고요. 각 블럭을 이렇게 얘가 8x8이네요. 네, 얘가 이제 하나의 A, B, C, D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이라는 리니어 트랜스폼을 통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고요. 그 상태에서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런 컨티뉴어스한 값들을 어떤 디스크리트한 단계 값으로 바꿉니다. 이거를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의 역 트랜스폼을 다시 이제 퀀타이제이션 이후에 거치게 되면은 아까보다 확실히 다양성이 줄어든 버전의 어떤 블럭이 탄생을 하고요. 이 블럭을 가지고 이제 얘가 뭐 A, 뭐 다른 생긴 블럭이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장하는 횟수 같은 거를 세서 이제 엔트로피 코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28번째 발표에서는 어떤 발표를 드렸었냐면은 엔드 투 엔드 옵티마이즈 이미지 컴프레션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JPEG의 방법을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딥러닝 도메인으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 이미지를 컴프레션을 하게 될 때 대부분의 압축 알고리즘들이 따르는 방식을 그대로 딥러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 알고리즘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이 이미지가 있는데 얘를 결국에는 어, 손실을 통해서 더 적은 비트로 엔트로피 자체를 줄이고 싶으면은 퀀타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퀀타이제이션은 이제 뭐 1, 2, 3, 4 이런 단계로 표현이 돼 있던 놈들을
1, 3, 5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뭐 반올림 같은 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더 스파스하게 표현을 하면은 당연히 더 적은 비트로 표현이 되겠죠. 겹치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할 건데 이미지 도메인에서 퀀타이제이션을 하면은 너무 이제 손실을 많이 입힐 수 있으니까 어떤 다른 도메인으로 보내는 거죠. 이거를 Y라는 도메인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 Y라는 도메인으로 보내는 이 트랜스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사실 이전에 과거의 핸드크래프티드 알고리즘들의 이제 대표적인 주된 고민거리였어요. 근데 이 부분을 딥러닝 네트워크로 이제 바꾸는 거죠. 딥러닝 네트워크로 교체를 하고 이 부분도 디코더 부분도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로 바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X를 압축했다가 다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손실된 버전의 X 햇이 나올 텐데 X랑 X 햇 사이에 어떤 디스토션 값을 구하고요. 이 디스토션 값을 구할 때도 사실 이제 X랑 X 햇 사이를 다이렉트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VGG를 통과한다든지 다른 Z라는 트랜스폼 도메인으로 보내서 이제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D라는 디스토션 텀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이 D를 줄인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X라는 거를 압축을 했다가 다시 복원을 했을 때 이 복원된 X가 인풋 X에 가깝게 되도록 하는 로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 R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R도 중요한 게 이렇게 복원만 잘하도록 로스를 주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 자체가 어, 압축된 버전을 뭐 yhat이라는 놈의 용량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용량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내용을 얘가 고려하지 못하고 이제 압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압축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비트 시퀀스의 길이 자체가 이것도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로스를 같이 추가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인 로스를 만들고 얘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사실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트레이드 오프 사이를 이 앞에 곱해진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에피션트를 또 어떻게 설정을 하고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입맛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를 잘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 상에서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JPEG의 결과를 가지고 온 건데 JPEG도 아까 전에 람다를 조절했던 것처럼 이 퀄리티 팩터라는 걸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압축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퀄리티 팩터를 낮춰가지고 압축을 좀 많이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로우 퀄리티는 많이 안 좋아지면서 대신 더 적은 용량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대신 퀄리티 팩터를 높게 가져가면은 좋은 퀄리티로 대신 이제 용량을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 이제 디스토션과 비트레이트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도 성능을 비교할 때 많이 나오는 플롯인데요. 가로축은 비트레이트. 근데 BPP라고 해가지고 픽셀당 비트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이제 그 비트레이트가 커질 텐데 픽셀 개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픽셀 하나당 평균적으로 몇 비트를 이제 할당을 받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복원 성능이 되겠죠. PSNR이나 MS심 같은 걸로 복원 성능을 쟀을 때 이런 식의 커브를 그릴 수 있어요. 이거가 이제 퀄리티 팩터를 조절함에 따라서 커브를 그릴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이제 이 상황에서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했을 때 커브가 이렇게 위로 찍히게 될수록 더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비트레이트에 대해서 더 잘 복원되거나 또는 이제 똑같은 복원 성능에 대해서 더 적은 비트로 표현이 가능한 이제 커브인 거니까 이 위로 올라갈수록 커브가 이제 좋은 커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비디오 컴프레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비디오 컴프레션은 두 가지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인트라 코딩이랑 인터 코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인트라 코딩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방금 설명드린 이미지 컴프레션에 대한 내용 그대로이고요. 이제 인터 코딩이 이제 비디오는 결국에는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미지들을 각각 이미지 컴프레션을 통해서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은 리던던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겠죠. 왜냐면은 어 인접한 프레임 사이에는 굉장히 여기 이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인접한 프레임에는 굉장히 비슷한 애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디오 컴프레션 분야에서는 첫 번째 이미지만 또는 주기적으로 이미지 그 몇 개의 이미지만 이렇게 이미지 압축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압축을 한 이미지 다음에 오는 영상들은 이 이미지가 이제 압축을 한 이미지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들만 이제 그 압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패턴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컴프레션을 통해 이제 압축되는 프레임을 우리는 아이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컴프레션을 통해 된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좀 뒤에는 약간 레지듀얼 정보만 이 이미지 아이프레임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만 이제 압축되는 이 프레임들을 우리는 P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제 비디오는 이미지의 시퀀스니까 이렇게 N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N개의 이미지를 각각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각각 압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프레임만 이미지 컴프레션을 통해서 압축을 하고 나머지는 이 이미지들 사이에 어떤 차이를 통해서 차이만 컴프레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그냥 차이를 재는 것보다는 얘도 이제 뭐 얘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 지금 100이라고 써져 있는 표지판이 있는데 이 표지판도 사실 똑같은 모양의 표지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이미지를 그냥 빼기만 하면은 이 표지판의 리던던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얘를 이제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정보를 같이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하면은 얘를 이만큼 옮겨가지고 빼면은 이제 이 표지판에 해당하는 리던던시도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 같은 어떤 모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같이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셋으로 압축을 하는 것보다 2셋으로 압축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 문자로만 보면은 사실 개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이거 용량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옵티컬 플로우라는 놈이 굉장히 그 스팔스함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미지고 얘가 이제 옵티컬 플로우에 해당하는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 결과인데 어, 이 이미지에는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 두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정보량이 큰 것인가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었죠. 이거를 보고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이미지가 굉장히 정보량이 확실히 이미지에 비해 적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근처에 있는 픽셀들끼리는 보통 움직임을 공유하기 때문에 대충 비슷한 값들이 이제 할당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RGB보다 옵티컬 플로우가 훨씬 더 정보량이 적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트레디셔널한 방법 기존에는 이 비디오 컴프레션을 기존의 이제 비디오 컴프레션들 중에 어, 대표적인 방법이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H.264 또는 H.265. H.265는 HEVC라고도 불리는데 보통 이제 다들 이제 PR 발표하시고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실 때 뭐 동영상을 자르거나 하실 때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 익스포트할 때 이런 이제 얘네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압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런 H.264나 265에 해당하는 놈들의 압축 포맷은 공통적으로 이런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에서 트레디셔널 비디오 컴프레션은 이런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한 내용인데 이제 절차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일단 XT를 압축을 할 거예요. T번째 프레임을 압축을 할 건데 T번째 프레임을 압축을 하기 위해서 이 전 프레임을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 전 프레임에서 전 프레임에 등장하는 놈들 빼고 이 T번째 프레임에만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애들만 압축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전 프레임을 레퍼런스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X 햇에 해당하는 놈의 의미는 뭐냐면은 얘는 압축 이후에 이제 손실돼 있는, 그러니까 손상돼 있는 상태의 프레임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XT를 다루는 시점에서 이미 X1부터 XT-1까지는 압축을 다 거친 상태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압축하고 다시 복원된 상태의 이제 T-1번째 프레임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우리가 압축을 하게 되는 놈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여기를 먼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션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션 벡터를 얻게 돼요. 근데 이제 뒤에서는 사실 덴스한 옵티컬 플로우를 쓰는데, 이제 대부분의 기존의 방법들은 이 뭐 이미지가 있으면은, 프레임이 있으면 이렇게 셀별로 나눠가지고 이 셀이 이만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만큼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파스하게 모션을 에스티메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션을 에스티메이션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스크릿하잖아요. 그냥 0,0에서 1,1로 움직였다, 요 수준이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어떤 퀀타이제이션을 거치지 않고 보통은 그냥 바로 엔트로피 코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션 에스티메이션 정보는 이렇게 바로 엔트로피 코딩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모션 정보가 압축이 됐으니까 나머지 모션에 해당하는 놈 말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 전 프레임엔 없는 이 XT번째 프레임에만 있는 놈들을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 프레임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전 프레임을 가지고 와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션대로 이 전 프레임에 있는 그 셀들을 요리조리 옮기는 거죠. 옮겨 보면은 이 XT랑 이론적으로는 똑같아야 되는 어떤 그 XT 시점의 움직임으로 이제 보정이 된 이미지가 탄생을 할 거예요. 이거를 XT 바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전 프레임을 XT와 XT-1 사이의 어떤 코리스폰던스를 통해서 와핑을 한 결과랑, 그리고 XT 사이에 이제 레지듀얼 정보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이러면은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XT에만 존재하는, XT에만 등장하는 어떤 뭐 오클루전이나 뭐씬 밖에서 들어왔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XT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이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될 거고요. 얘를 아까 전에 이미지 컴프레션에서 소개드린 방법으로 그대로 이제 압축을 하게 됩니다. 뭐 JPEG이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트랜스폼을 할 때 뭐 DC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트랜스폼을 통해서 Y 도메인으로 보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하고,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결과를 엔트로피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비트레이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트 시퀀스로 만들면은 아까 전에 그 모션 정보를 가지고 만든 비트 시퀀스랑, 그리고 이 퀀타이제이션 된 레지듀얼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비트 시퀀스를 이제 얘네들을 전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얘를 다시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인버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 디코딩을 이제 뒤에서 이 비트 시퀀스를 전송받은 입장에서 이제 비디오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이 디코딩이 필요한데, 이 디코딩이 인코딩하는 단계에서도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해서 XT 햇을 만들어 놔야지 XT 플러스 1을 압축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원하는 데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인코딩의 전과정이 되고요. 디코딩은 사실 여기서 일부만 이제 떼서 보면 디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그 핸드크래프티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비디오가 압축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DVC라는 이제 놈의 알고리즘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트래디셔널 비디오 컴프레션 알고리즘을 이제 부분 나눠 가지고 딥러닝 네트워크로 대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얘가 인제 DVC의 전 구조인데요. 여기서 제가 오른편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DVC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VC가 기존의 트래디셔널 방법에 비해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똑같이 출발을 할게요. 모션 에스티메이션 먼저 볼 건데, 똑같이 XT가 있고 XT-1번째 프레임에 복원된 버전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옵티컬 플로우를 구할 건데, 아까 전에는 그냥 그 블록 베이스드 모션 벡터를 구했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덴스 옵티컬 플로우를 구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애들 중에 하나를 갖다 쓰게 돼요. 그리고 얘를 인제 바로 인코딩을 했었는데, 아까 전에는 얘를 바로 인코딩을 했었는데, 엔트로피 코딩을 했었는데, 얘는 지금 덴스 옵티컬 플로우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한 값이에요 사실. 플로트 값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압축 과정을 거쳐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레지듀얼을 통해서 R을 이렇게 그 압축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플로우에 해당하는 부분도 M이라는 도메인으로 일단 인코더를 통해서 프로젝션을 시키고요. 다른 도메인으로 바꿔서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게 이제 더 좋을 테니까.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이후에 다시 복원을 해서 V 해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퀀타이제이션 결과에 해당하는 M 해티는 이제 비트 시퀀스가 돼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V 해티를 얻었으니까 이 V 해티를 가지고, 이거는 VT가 아니라 V 해티가 되겠죠? 네. V 해티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모션 컴펜세이션 과정. 그러니까 아까 전에 XT-1을 와핑을 해 가지고 XT 바를 만들었었잖아요. 똑같이 이제 VT에 해당하는 놈을 가지고 XT 바를 만드는데, 이제 트래디셔널 방법에서는 여기서 끝났었는데, 얘는 이거를 인제 XT 바를 한 번 더 리파인먼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한 모션 컴펜세이션 네트워크가 되고요. 그래서 딥러닝 네트워크, 그냥 CNN 같은 걸 썼다고 하는데,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XT 바를 이제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걸 보면은, 사실 이 전체 구조를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뭐 리파인먼트 네트워크를 붙인다고 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그 두 번째 이유는 얘가 인제 완벽한 버전의 어떤 그 모션 정보가 아니라, 얘도 인제 컴프레션을 통해서 컴프레션 이후에 얻게 된 열화된 버전의, 손상된 버전의 모션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 XT 바 그 와핑된 버전을 다시 이 인풋이랑 이 모션 벡터랑 컨캣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리파인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리파인먼트 된 인제 결과 XT 바를 얻었으니까 이 부분은 뭐 똑같죠. 트래디셔널 방법이랑 똑같이 XT 바를 가지고 와서 XT에서 빼서 인제 레지듀얼 이제 이미지 값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레지듀얼 이미지를 이제 압축을 할 건데, 이 부분도 사실 비슷해요.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인제 뭐 리니어 트랜스폼, DCT 같은 트랜스폼들이 있었던 위치를 인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로 바꾸는 거죠. 딥 뉴럴 네트워크로 바꾸면서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기존에 제한되었던 이미지 컴프레션 알고리즘들 방법을 이제 그 딥러닝 베이스드 이미지 컴프레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 딥러닝 네트워크랑 디코더에 해당하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쓰고, 그 중간에 퀀타이제이션 된 부분은 바로 이제 비트 시퀀스로 바꿔서 전송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복원해 가지고 다음 프레임 압축할 때 쓰기 위해서 XT 햇을 만드는 것까지 똑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게 된 아까 전에 압축을 한 모션 정보랑 레지듀얼 정보를 최종적으로 인제 엔트로피 코딩을 통해서 비트 시퀀스로 만들고 이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좀 인제 앞에서 좀 대략적인 전체 구조를 설명을 드렸다면은, 좀 논문에서 설명을 하는 이제 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뭐 크게 뭐 다르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모션 에스티메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인제 많이 이제 제한되고 있는 딥러닝 베이스드 덴스 옵티컬 플로우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파이넷이라는 CVPR 2017년에 소개된 이제 방법을 차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제 이 모션 벡터를 옵티컬 플로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얻은 이 모션 벡터를 이제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압축하는 과정은 제가 인제 328 번째 논문으로 소개를 드린 엔드 투 엔드 옵티마이즈드 이미지 컴프레션이라는 인제 2017년 ICLR에 소개된 인제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티컬 플로우 맵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미지 컴프레션을 위해서 제한된 네트워크를 그대로 갖다 쓰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인제 여기서 사실 중간중간에 계속 퀀타이제이션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을 하고 이 퀀타이제이션이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전 발표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 퀀타이제이션이 사실 미분이 불가능한 그 방법이거든요. 미분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미분값이 0이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이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약간의 어떤 트릭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면은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인제 테스트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쓸 때는 라운드 그러니까 반올림을 통해서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0.4 같은 경우는 0이 되고 0.6 같은 경우는 1이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0.4 라는 값은 이제 더하기 0.6 이라는 어떤 연산이 적용이 된 거고 아니죠. 네. 빼기 0.4가 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더하기 0.4 요런 연산이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은 뭐 1.3 요런 놈은 빼기 0.3 이라는 인제 어디셔널한 뭔가가 더해진 거고 똑같이 1.7 같은 경우는 더하기 0.3 이라는 어떤 값이 또 더해지는 거죠. 이거를 얘네는 하나의 노이즈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이건 트레이닝 할 때만 그러니까 그 테스트할 때는 당연히 인제 라운드를 통해서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고 트레이닝을 할 때는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에 어떤 노이즈 값을 이미지랑 똑같은 사이즈의 랜덤 노이즈를 더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퀀타이제이션 부분을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그 모션 벡터를 인코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제 모션 컴펜세이션 아까 전에 인제 와핑만 그 트랜지셔널 과정에서는 와핑만 하면 됐었던 게 인제 와핑된 결과에다가 다시 인풋이랑 모션 벡터를 넣어 가지고 간단한 CNN을 거쳐서 리파인먼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리파인먼트 된 놈을 최종 모션 컴펜세이션 된 X바 T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제 로스 펑션인데 로스 펑션은 지금 연구되고 있는 그냥 거의 모든 이미지나 비디오 컴프레션 알고리즘들은 다 요 방식을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디스토션 텀이 있고 비트레이트 텀이 있어 가지고 디스토션도 줄이고 동시에 압축된 결과에 해당하는 그 비트 개수도 줄여라라는 건데 이 디스토션에 해당하는 놈은 쉬워요, 사실. 그냥 MSE 같은 거 쓰면 되죠. 엘트로스 같은 거 쓰면 되는데 에런 로스 같은 거 쓰면 되는데 이 레이트에 해당하는 놈도 사실 이 레이트가 이 허프만 코딩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또는 아리스메틱 코딩이라고 해 가지고 엔트로피 코딩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최종 비트가 이 비트 그래서 시퀀스가 길이가 몇이냐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미분이 불가능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엔트로피 코딩을 할 이 인풋을 받아 가지고 얘가 최종적으로 몇 비트 정도 될까에 해당하는 어떤 예측을 하는 네트워크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인제 이거를 인제 비트레이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발표에서도 인제 소개를 드렸고 여기서도 되게 재밌게 많이 인제 이론적으로 풀어 주는데 이 논문이 사실 좀 수학적으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이 논문도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소개드릴 이제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뒷부분도 이제 비트레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트레이트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쳐서 문제없이 이 R이라는 텀을 만들어낸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좀 같이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이거는 기존 알고리즘들이랑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최근에는 뭐 이제 딥러닝 베이스드 비디오 압축 알고리즘이 몇 개가 더 나오긴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2019년 때만 해도 비교 논문이 딱 하나, 그리고 그 비교 다른 알고리즘들은 트레디셔널한 방법들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커브가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건데, 기존에 그 2018년 ECCV에 소개된 논문 같은 경우는 H.265를 절대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64는 넘었는데 H.265에 비해서는 그냥 하위 호환의 어떤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때 억셉됐던 이유는 딥러닝이니까 딥러닝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그 플러스 점수를 얻어서 억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네가 제시하는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H.265의 상위 호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비트레이트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좀 처음으로 H.265를 때로는 상회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딥러닝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얘네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진행을 했는데, 얘네가 사실 그 제시한 모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뭐 소개를 드려보면은,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xt xt-1 가지고 이제 압축을 시작을 하는데, xt-1은 사실 이 복원된 프레임인 상황이 시나리오상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트레인셋을 준비를 할 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얘를 얻으려면은 xt-2도 필요하고 또 t-2의 헷 버전이 필요하니까 얘를 얻으려면 xt-3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실 트레인셋을 준비할 때 이터레이션 한 번에 긴 비디오 한 번 이러기에는 얘네가 생각하기에는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고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얘네가 쓴 트레인셋을 보면은 딱 그 인접한 이미지 두 개 딱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X0, X1 딱 두 개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본으로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X0을 트레인셋에 조금만 다양화를 시켜가지고 X0, 1, 2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1을 얻을 때, 1햇을 얻을 때 지금 트레이닝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의 모델을 가지고 X0으로부터 X1을 복원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니까 조금 더 성능이 올랐더라라는 어떤 트릭을 얘네가 제시를 하는데, 이걸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사실 복잡하면은 그냥 원본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놈이 모션 컴펜세이션 네트워크를 사용했느냐 아니면은 이제 와핑만 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와핑 후에 모션 컴펜세이션 네트워크 CNN을 통해서 리파인을 한번 했었죠. 그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거는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위더 조인트 트레이닝은 뭐냐면은 이거를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까 전에 이 스파이넷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이 옵티컬 플로우 넷에서 옵티컬 플로우를 얻어낸다고 했었는데, 보통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활용하는 다른 뭐 분야나 다른 태스크나 뭐 다른 알고리즘들은 얘를 보통 그냥 프리트레인된 걸 가져와 가지고 고정시켜 가지고 쓰는 편인데, 얘네는 이제 이 옵티컬 플로우 네트워크도 물론 프리트레인된 걸 가져와 가지고 이니셜라이즈로는 쓰는데,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이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이 되는 과정에서 얘도 같이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같이 업데이트 했을 때 안 했을 때 성능 차이를 보여준 건데, 생각보다 많이 나죠. 사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프리트레인드 옵티컬 플로우 모델을 가져온 놈은 얘는 옵티컬 플로우를 정확하게 이제 예측하는 데만 특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옵티마이즈가 됐기 때문에 사실 얘를 이니셜라이즈로 해가지고 이제 이 DVC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옵티컬 플로우들이 좀 이제 절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옵티컬 플로우가 조금 덜 정확한 대신 이 옵티컬 플로우 자체도 압축을 해서 보내야 되는 놈이기 때문에 어떤 엔트로피가 좀 적게, 엔트로피가 좀 작아지게 학습을 해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옵티마이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차이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두 가지인데요. 이건 이제 네, 모션 인포메이션 먼저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진짜 그냥 모션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션을 안 쓰고 그냥 XT랑 XT-1 빼가지고 바로 RT를 얻은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이따가 제가 그 발표 끝나고 찾아보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션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실험을 얘네가 또 실었는데 아까 전에 이제 모션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를 그 조인트로 같이 트레이닝을 하느냐 아니면 얘를 픽스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엔트로피가 줄어들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픽스드된 네트워크로 만들었을 때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좀 그 매그니튜드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니까 이런 식의 히스토그램이 나오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같이 했더니 이런 히스토그램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0에 해당하는 옵티컬 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0에 해당하는 옵티컬 플로우가 많아진 만큼 이제 특정 패턴이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레이트 어널리시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비트레이트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가 비트레이트를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실제로 했을 때 실제 비트레이트랑 얼마나 비슷하게 견적을 내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잘 되죠. 그래서 실제 비트레이트를 이제 잘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트레이닝할 때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이제 용량이 비트 시퀀스가 이만큼의 길이가 나왔는데 이 비트 시퀀스가 YT 햇이랑 MT 햇 그러니까 그 레지듀얼 이미지를 압축해서 만든 비트 시퀀스가 있고 이제 그 모션 벡터를 인코딩해서 만든 비트 시퀀스가 있을 텐데 얘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가지고 전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션 인포메이션이 그러니까 이 MT에 해당하는 놈이 얼마나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비율이죠. 이만큼, 네, 네, 이만큼 뭐 이렇게 차지를 했다 그러면 몇 퍼센트냐 이런 걸 본 건데 좀 퀄리티를 높게 가져가면서 비트레이트를 좀 크게 가져가려고 할수록 그 모션 벡터의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이 비디오를 더 많이 압축하고 싶을 때 얘를 압축하는 데 있어서 이 모션 벡터가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